우리나라에서는 내가 7억의 적자를 내고 세상을 떠나는 구조로 돼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을 보면 너무 고달퍼요. 공부하느라고 뭐 대학 간다고 그러죠. 또 뭐 취업한다고 스펙 쌓는다고 워홀 가가지고 막 접시 닦기하고 풀 뽑고, 우리가 귀하게 그렇게 공부시킨 우리 학생들이 왜 거기 가서 그렇게 허드렛 일을 해야 돼요? 나이 들어서는 빈곤하니까 직장 다닐 때는 직장에서 시달리고, 이 편한 날이요. 국민들이 그나마 긍정적인 그런 좋은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행복지수가 중간이나 되는 거지, 너무너무 살기 힘들거든요. 한 번은 대리기사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저 17시간 하루에 일하는데 끝이 안 보여요. 어두운 터널을 막 질주하는 느낌이래요. 돌뿌리가 있을 수도 있고. 모든 분야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잘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이게 우리 큰 숙제인 것 같아요. 언젠가 기자간담회 기사를 제가 봤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를 제시하셨더라고요. 한국인 5억 원 적자 인생이라는 네. 제목으로 돼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자료를 주신 걸 보니까 이번에는 평균 7억 원 생애 적자라고 돼 있는데, 이게 같은 내용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왜 2억 원이 늘었죠? 그게 2021년 3년. 기준으로 이제 거의 5억 조금 이상이 적자고요. 21년 기준. 22년 기준으로가 7억이 넘었어요. 7억 1천만 원. 적자가 더 불었네요.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보면은 우리 인생이 이거예요. 0세에 태어나서 27세까지 적자예요. 그렇겠죠. 네, 돈을 못 버니까. 그리고 28세서부터 해서 60세까지 흑자예요. 그리고 61세부터 85세 죽는 날까지 적자예요. 평균 85세 수명이라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다 더해봤어요. 그랬더니 적자 구간, 첫 번째 적자 구간에는 한 6억 6천 정도 적자예요. 22년 데이터입니다. 네. 그리고 흑자 구간에는 3억 7천 흑자예요. 그리고 노후에, 그러니까 이제 노년기에는 적자가 4억 2천이에요. 그래서 다 더하면 7억 천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뭐 동시에 뭐 0세부터 85세까지 똑같은 조건이 유지된다고 가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비현실적이긴 한데, 어쨌든 똑같은 조건이 유지돼서 0세부터 85세 산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7억의 적자를 내고 세상을 떠나는 구조로 돼 있어요. 내가 세상에 와서 7억 적자 인생을 살고 떠나요. 그런 거죠. 제가 이번에 이제 카이스트 총동문회 가서 우리 굉장히 세계적인 석학들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우리나라가 흑자를 할 것 같냐, 적자를 할 것 같냐. 인생을 생애 주기별로 다 봤을 때. 그랬더니 당연히 흑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죠. IQ도 세계 최고 수준이죠. 또 애티튜드, 일하는 것도 엄청 열심히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노동 시간도 거의 뭐 선진국들 중에는 최고일 겁니다. 그런데 퍼포먼스가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적자를 7억 천 개인별로 그렇고 1년에 200조 정도의 국가적인 적자가 나온다 그랬더니 진짜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건 매우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계속 누적이 되면 어쨌든 뭐 자산 팔아가지고 메꾸기도 하고 국가가 보조해 주기도 하는데, 국가는 또 그거를 국채를 발행해서 충당하는 거니까. 그런데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면 국가가 망하는 거죠. 뭐. 21년, 22년에 갑자기 2억이 늘었던 거를 살펴보니까 네. 교육비가 엄청 증가했어요. 사교육이죠. 사교육비. 그게 적자가 처음에 뭐 1,500만 원에서 시작을 해요. 0세부터 4세, 5세까지. 그러다가 갑자기 조금씩 오르다가 10세가 넘어가고 막 애들 대학 준비하고 막 이럴 때 이렇게 스텝으로 늘어나요. 늘어났다가 다시 대학 들어가면 떨어져요. 계단식으로 늘었다가 네, 떨어져요. 계단식으로 늘었다가 다시 떨어져요. 그래서 그게 피크치가 4,200만 원, 4,10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적자가 그 구간에서. 네. 근데 정말 돈을 제일 많이 벌 때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40세에서 43세 이때 돈을 제일 많이 버는데 불과 평균 4,300만 원 정도 벌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4,200만 원, 4,100만 원 정도의 투자를 해가지고 4,300만 원 번 거는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이제 공교육, 특히 공교육 질을 개선하고 사교육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 30조 정도의 이거를 줄여야죠. 그러면 30조로 줄이면 사실은 부모가 지출하는 게 빠지니까 60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200조 중에 60조는 일단 덜어내는 거예요. 카이스트 그 분들 모였을 때 제가 여쭤봤어요. 이렇게 30조 가까이 들여서 그 이상일 거야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안 잡힌 게 있으니까 이렇게 과외를 정석받고 멘토링 받고 뭐 한 게 여러분들 지금 일하실 때 쓰임이 있냐? 그랬더니 뭐 다 삐씩 웃죠 뭐. 그렇지만 뭐 그거 안 했으면 또 그 자리에 못 있었을 수도 뭐 대학 들어가고 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가 필요 없는 공부를 시키는 거죠. 교육 시스템 자체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한 거고 랭킹 기반으로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뭘 기반으로 이 사람의 능력을 평가할 거예요. 정말 다양한 재능을 신이 주셨는데 그거를 1차원적인 잣대를 가지고 국영수 암기 과목으로 이 사람을 1등부터 100등까지 줄 세운다는 게 과연 그게 올바른 시스템인가. 랭킹 기반의 이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독일은 1970년도에 그걸 폐지했잖아요. 랭킹이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각 사람들의 개성을 잘 존중하고 신이 주신 재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예요. AI가 상용화, 보편화되면은 네. 좀 그렇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어떻게? 바뀌어야 AI 시대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수학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뭐 코딩이나 알고리즘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뭐 저희 교수님이 어디 유튜브 방송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AI를 개발하는 사람과 AI를 사용하는 사람 외에는 더 이상 직업이 없을 거다 그러시는데. AI를 쓰는 사람과 AI를 개발하는 그렇죠. 사람 외에는 직업이 없다. 예. 근데 하나 덧붙여서 저는 네트워킹 잘하는 사람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이들을 잘 융합시키고 융복합적인 그 가치를 또 만드는 사람이 또 하나의 또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기획자. 그렇죠, 기획자. 그리고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비즈니스 솔루션이 어떻게 접목이 돼야 된다. 거기에 필요한 기술들은 뭐가 있다. 이런 걸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 그런 세 부류가 앞으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전에 이제 김윤 박사님이 여기 나오셨을 때 네. 제가 AI 없이 살 수 있냐 네. 이런 질문을 던졌더니 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앞으로 이제 AI를 쓰는 사람의 효율을 따라가기는 힘들 거다. 네. 근데 만약에 여력이 되는데도 AI를 안 쓰는 사람이 있다면은 네. 그 사람은 진짜 자연인으로서의 네. 굉장한 통찰, 네. 인투이션 뭐 그런 거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박사님 네. 말씀을 들어보면 네. AI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 같거든요. 네. 혹시 이거 안 쓰고는 못 사는 거예요, 이제? 아니면 안 저는 쓰고 그럴 살면 거라고 어떻게 돼요? 생각해요. 완전 뒤처져서. 그렇죠. 저 요즘에 제가 원래 회사 대표도 하고 했기 때문에 스태프들이 조직이 컸잖아요. 그럼 제가 뭘 준비하고 생각하고 데이터를 얻고 하는데 사실은 대여섯 명은 붙어가지고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제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 AI 가지고 다 그걸 해요. 하는데 더 빨라요. 한 5명 일하는 것보다. 예. 효율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근데 한 달에 200불밖에 안 내요. 비싼 버전 쓰시는 건. 예, 제일 비싼 버전인데 그만큼 이제 퍼포먼스가 나니까 쓰는 거죠. 앞으로 더 비싼 버전도 나온다던데. 그럴 거예요. 예. 그러면은 완전히 얼마나 일을. 전문가죠. 그 전문가 한 사람 고용하는 것보다 그게 싼 그런 시대가 되면 비용 효율을 따지겠죠. 그래서 제 생각엔 기업에서 상당히 많은 인력들이 AI로 대체된 로봇으로 대체될 거다. 네, 그렇게 보여요. AI 로봇. 그러면 노동시장에서는 이미 말씀을 해주셨네요. AI 네. 개발자와 AI 사용자 그리고 기획자 네. 외에는 거의 잡이 없다. 그럼 네. 여기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회가 뒷받침을 해줘야지. 해야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AI 시대는 양극화를 더 심하게 할 거고 제가 항상 휴먼 센트릭한 AI 뭐 이렇게 계속
2018년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그게 어떤 느낌이에요? 인간 중심적 AI? 그렇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신자의 주인이 뭐 이 자본주의가 계속 부가 한쪽으로 쏠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극화 지수가 우리나라 상당히 높고 미국은 우리보다 더 높고 그런데 그런 빈부의 격차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AI 시대에는 정보의 불균형으로 해서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코딩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재가 없더라고요. 2018년도에. 그렇죠. 그러면 장애인들은 코딩을 못 배우면 앞으로 AI 시대에 어떻게 적응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코딩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재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장애인 특수 학급에 보급을 했거든요. 지금 한 그래도 수천 명은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걸로.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불균형이 계속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친숙하지 않잖아요. 키오스크도 잘 못 쓰시고 노인분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정보의 불균형이 생기면서 AI 시대에는 빈부격차가 더 발생을 할 거예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디스토피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무서운데. 어떻게 하면 유토피아로 갈 수 있느냐 그거를 이제 국가가 기업들과 그런 이해관계자들과 같이 고민을 해서 디자인해야 되는 거죠. 박사님 생각은 여쭤봐도 돼요? 저는 사실은 AI로는 파일을 크게 키우고. 그로할 수 있을 거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기업은 로봇으로 사람 대신 로봇으로 대체하면 뭐 로봇세를 내고 또 데이터 소유를 하는 사람들은 데이터에 대한 배당금을 주고 이런 이제 제도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데이터는 어차피 우리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네. 기업이 그걸로 이제 돈을 버는 거고 네. 이제 그런 제도나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아주 심각하게 논의를 할 때가 됐죠. 국가가 이제 세금을 걷어서 그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양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본 삶은 좀 인간답게 누릴 수 있게 인간답게 누릴 수 있도록. 그런데 노동 시간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 주 52시간 얘기하고 하는데 반도체 쪽에 아마 반도체 쪽에 일하는 사람들 아마 데모할지도 몰라.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 시간으로 제한하는 건 좀 그렇지만 저는 이제 노동 시간은 산업화 이전에는 80시간 일했단 말이에요. 산업화가 도움을 줘서 주 40시간 줄은 거 아니에요. 근데 AI 도움에 의해서 저는 20시간만 일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 일자리 숫자가 많이 안 줄을 거 아니에요. 그런 쪽에 사회적인 합의도 로드맵도 만들어야 된다. 물론 소득은 그만큼 보장을 해야 되니까 미니멈 웨이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 거에 발맞춰서. 그렇게 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는데 점진적으로 파이가 성장을 할 때 AI를 통해서 재원을 가지고 사회적인 합의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배분 같은 걸 해줘야 된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 노인 인구 중에 국민 이전 개정에서도 보면 네. 43%가 빈곤층이에요. 그러니까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40% 넘은 지가 얼마 안 돼요. 근데 43%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50%에 이제 거의 몇 년 안에 도달할 건데 그 얘기는 노인 2명 중에 1명은 이제 빈곤층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AI 시대는 더 아마 심각하게 심화가 될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AI를 잘 활용을 해서 AI를 잘 노예처럼 활용을 해서 인간이 거기에서 많은 풍요를 누리느냐 이거를 디자인을 잘 해야 되는 거죠. 박사님께서는 NTA 기반 지속 가능 성장이라는 네. 화두를 왜 준비하셨고 네. 이게 어떤 쪽으로 의의가 있는 건지 네. 얘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을 보면 너무 고달퍼요. 공부하느라고 뭐 대학 간다고 그러죠. 대학 때는 또 뭐 취업한다고 뭐 스펙 쌓는다고 뭐 여기저기 다니고 뭐 해외에 나가서 워홀 가가지고 막 접시 닦기 하고 풀 뽑고 우리가 귀하게 그렇게 공부시킨 우리 학생들이 왜 거기 가서 그렇게 헛되는 일을 해야 돼요? 나이 들어서는 빈곤하니까 좀 힘들고 직장 다닐 때는 직장에서 시달리고 이 편한 날이 아니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행복 지수가 낮은 거예요. 연금도 또 넉넉하지 않죠. 그렇죠. 국민연금도.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나마 긍정적인 그런 좋은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행복 지수가 중간이나 되는 거지. 지금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이 주신 재능이 있는데 특히나 우리는 탤런트가 많은데 그걸 어떻게 하면 잘 개발을 해서 그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잘 연결시켜 주느냐, 또 사람이 거기에서 그에 따라서 개인들이 어떻게 잘 성장할 수 있게 우리가 사회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하느냐, 이런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느 분야든 직업의 귀천에 상관없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 그래도 양질의 삶은 국가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대리기사분께서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 17시간 하루에 일하는데 끝이 안 보여요. 어두운 터널을 막 질주하는 느낌이래요. 돌뿌리가 있을 수도 있고. 휴지 드릴까요? 필요하세요? 진짜 그 대리기사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박사님? 아니면 뭐 거기서 또 연결된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뭐 모든 분야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잘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이게 우리 큰 숙제인 것 같아요. 해외에서 지내셔서 더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외국은 안 그래요? 궁금하네요. 예. 미국은 어떻게 보면 빈부격차가 더 심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사실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 본인들의 양질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노동을 해도 거기는 양질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홈리스들이 왜 이렇게 많아졌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약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사회보장 제도가 잘 돼 있고 유럽도 더 잘 돼 있죠. 근데 이제 빈부격차가 큰 거죠. 부자들이 더 훨씬 많은 거고. 중산층이 많이 파괴되긴 했지만 미국도 사실은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줘요. 그 인간의 존엄성을 우리가 충분히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 죄송하지만 너무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무엇이 박사님을 울컥하게 만들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진심으로. 그러니까 저는 힘들게 사시는 분한테 많이 여쭤봐요.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러면 이제 그 인생을 듣다 보면 너무 제가 슬픈 거죠. 이렇게 많이 열심히 사셨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근데 아까 그 끝이 안 보이는 것 같다라는 그 기분, 그거는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짜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살지만 이렇게 계속 사는 한은 희망이 없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도 건강이 허락할 때 가능한 거지. 그렇죠. 사실 요즘 되게 추운데 그게 뭐 대리기사님만의 일이 아닐 것 같고 그런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남보다 2배로 열심히 사신다고 해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뭐 요즘에 뭐 정치도 혼란스럽고 뭐 경제도 녹록하지 않고 사람들이 다 힘드시니까 그거를 어떻게 잘 해결을 해줘야 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 사회에 좀 책임 있는 사람들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NTA 기반 지속 가능 성장은 새로운 개념이니까 네. 이왕 들고 나오신 김에 이거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고 가시죠. 네. 그래서 그 통계가 사실은 보면은 각 나이대별로 어느 정도 수입이 있고 또 이제 지출하는지에 대한 그 통계를 매년 내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족한 부분에 돈이 어디서 와서 그걸 메꾸는지에 대한 흐름. 이게 트랜스퍼 카운트인데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보다 보면 하나의 커브의 기울기만 봐도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해가 갈수록 무슨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지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들여다보면 정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 공교육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교육에 너무 의존하고 랭킹 기반의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스펙 쌓고 그리고 더 나은 대학을 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게 거기에서 반영이 돼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필요 없는 교육에 쓰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뭐 상당히 늦은 나이에 그 돈을 벌기 시작하고 흑자 구간으로 들어가요. 선진국들은 보면은
학생 때 공교육이 어느 정도 괜찮기 때문에 사교육비가 많이 안 들어서 학생 때 애들 때 돈이 많이 안 들어가요. 네. 그리고 또 일찍 직장, 뭐 대학 다 갈 필요도 없고 일찍 직장을 시작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더 이른 나이부터 돈을 벌고 하니까 돈을 버는 기간 자체가 길어요. 그래서 또 은퇴 나이도 더 뒤로 가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돈 버는 구간이 넓죠. 그래서 이제 경제 효과는 또 그만큼 또 극대화되고 각 개인의 개성이나 재능을 되게 존중하다 보니까 그만큼 경제 효과가 또 극대화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나이 들어서는 복지나 여러 가지 그 연금 제도나 국가 지원 이런 게 잘 돼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적자 폭이 적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첫 번째 27세까지 적자의 규모는 적고 돈을 잘 버는 그 구간에 있어서 경제적인 효과는 더 크고 나이 들어서는 또 본인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흑자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걸 보고 이제 교육 개혁도 해야 되고 연금 개혁도 해야 되고 또 벤처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해서 좀 더 이른 나이부터 청년 창업을 해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나이 들어서도 우리가 기업들하고 잘 타협을 해서 우리가 보면 기업들이 직원들을 잘 성장시키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하거든요. 돈을 버는 것보다도 그게 우선시 돼야 되고 인재를 키우는 거. 인재를 키우고 본인들이 성장을 해서 세계 1등이 돼야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기업이 1등 기업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의 성장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는 이제 사실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그냥 그 제너럴리스트예요. 이것저것 다 잘하는 사람이지 어떤 한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다 보니까 나이 들어서 이 사람들이 찬밥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리더로서 해서 이걸 잘 인테그레이션하고 이것저것 아는 게 도움이 됐지만 나이 들어서 그거를 이제 뭐 임원이 안 되거나 하면 놓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젊은 친구하고 같이 똑같은 분야에서 경쟁을 하면 월급은 2배인데 퍼포먼스는 2배만큼 안 나잖아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찬밥이 되는 거예요. 그럼 50 정도 되면 슬슬 이제 내보내기 시작해요. 최근 들어서 그게 더 급격하게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슬슬 내보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나와서 하는 이게 뭐요? 3억이든 뭐 5억이든 뭐 예를 들어서 그 은퇴 자금 넉넉하게 받고 나와도 실제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치킨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돈 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그러면 치킨집이 지금 우리나라가 8만 개가 넘어가는데 맥도날드 전 세계 매장 수가 프랜차이즈 중에 1등인데 그게 4만 개밖에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자영업자가 되고 25%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구조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기업이 그걸 못 담고 있고 국가가 그 재능을 인정해서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게 계속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제 그런 본인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대로 이제 자영업자가 되는 거고 지금 자영업자들 빚이 지금 1,100조 거의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다들 다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이제 시장 규모도 적은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과 그 신이 주신 재능을 어떻게 잘 개발해서 이 사람이 국가에 기여하고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아주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공정이라는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AI에 물어보세요. 에코티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그게 공정이거든요. 영어로. 그러면은 대답을 이렇게 해줘요. Giving everyone what they need to be successful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국가도 돕고 기업도 돕고 여러 시스템들이 서포트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기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회가 바로 공정한 사회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기본으로 돌아가서 0세부터 해서 85세 죽는 날까지 한 사람이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행복하고 자기의 삶의 목표를 잘 성취하면서 살 수 있을지를 교육 시스템이나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이나 기업이나 생각을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사람 중심의 사회 이런 걸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조직이나 뭐 이런 국가 중심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중심으로 이 사회가 마인드셋이 다 전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치킨집이 맥도날드 전 세계 지점수의 2배예요?
네. 우리나라에만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데. 많다 들었지만 그렇게 들으니까 진짜 놀라울 정도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슬픈 현실이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2년이면은 실패 확률이 거의 절반 정도예요. 2년 정도에. 5년 지나면 이제 뭐 거의 60~70% 넘어설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처음에 그걸 시도하고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빚도 많아지고 또 이제 그걸 포기하고 나중에 재산 다 탕진하고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러니까 노동 집약적인 일들 그런 남들 하기 싫어하는 일들 그거 하면서 노인들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개인이 네. 아까 말씀하신 휴먼 센트릭이 아니고 네. 이제 대기업이나 어떤 사회의 소모품처럼 쓰이다가 네. 나이가 들어서 알아서 해라 약간 그렇게 그렇습니다. 퇴물 취급을 받는 게 당연스럽게 또 받아들여져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착하니까. 체념하고 우리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 워낙 착하니까. 네, 그걸 인정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잘못된 거 문제점 지적하고 그 모난 돌 역할을 하죠. 그러다가 정 맞은 일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점 공격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그래야 이 사회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박사님이 오시면요 그런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네,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뭐 잘 준비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한국 오실 때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